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켜게 된 건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시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간 정말 잠을 거의 제대로 계속 못 잤고 잠이 들기 전에도 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 개탄스러운 마음, 그리고 허망한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둘 곳 없이 좀 황망스럽고 힘든 시기에 무력감에 지지 않고 또 익사하지 않고 이 시기를 건너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저 또 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책을 읽고 또 그 마음을 북돋아주는 책을 읽는 것 뿐이었는데요. 그걸 읽었을 때 정말 또 마음을 정말로 끌어올려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면 어떨까. 또 저와 같이 비슷한 마음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또 어떻게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또 지식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마음에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은 책, 며칠간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또 저의 행동을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읽었던 그런 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정혜윤 작가님의 삶의 발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원래도 좋아하는데 읽으면서 어떻게 나랑 이렇게 생각이 잘 맞는 내 마음을 대신 읽어주는 듯한 글을 만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됐던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책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읽었던 이유는 이 책의 자체가 부제가 그거거든요. 당신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해서 삶을 발명하는 일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나를 또 살게 하는 이야기들을 찾고 그 나만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펼치는 에세이집인데요. 또 인터뷰집이기도 하고요. 그 작가님이 직접 자신의 삶에서 자기 마음을 북돋우고 삶을 살게 하는 이야기들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펼친 책이에요. 근데 이미 읽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우리가 그 좋은 이야기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아, 나에게 지금 내 마음에 좋은 이야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어제 펼쳤거든요. 마침 어제 심야북살롱이기도 해서 제 프롤로그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삶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모두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이야기 속으로 사라진다. 내 평생 가장 많이 해온 말이 있다. 그 이야기 참 좋다. 이 말의 힘을 나는 100% 믿는다. 이야기가 좋으면 나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마음이 환해진다. 감탄할 때 현실이 달리 보였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란 게 분명 존재한다고 느껴졌고 사는 것이 더 재미있어지고 더 좋아지고 내가 뭘 해야 할지도 알 것 같았다. 그때는 세상은 따라해야 할 일투성이로 보였고 세상 또한 사랑할 만한 것으로 보였다. 감탄 속에 있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제가 딱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북돋우는 좋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던 겨울의 시작이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오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작가는 이렇게 전개합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르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어. 공허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 지겨울 때도 그렇게 말했다. 변화가 필요할 때도 그렇게 말했다. 선택이 어려울 때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싶은 곳은 좋은 이야기 속.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법은 적어도 내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안다. 최선의 나로 사는 것은 감탄한 이야기에 나를 결합시키는 것. 사는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만나고 만드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물로 진화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고 나눌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좋은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좋은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내적 정체성의 핵심이다. 영향을 받는 이야기, 의미를 주는 이야기가 바뀌면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고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뀐다. 창조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의미를 줄 줄 안다는 뜻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더 나은, 더 좋은, 더 새로운이라는 단어만 넣으면 삶은 갑자기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모험으로 변한다. 이것도 삶의 발명이다. 이럴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의 몇 페이지 중 일부를 발췌해 보았는데요. 어, 우리의 삶을 더 살아보고 싶어지게, 그리고 삶을 발명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 힘있게 할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실제로 어제 이제 그렇게 제 마음을 다시 북돋우는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을 좀 더 달래보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좀 마음이 정말 많이 괜찮아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마다 이제 황망한 시기를 만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처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는 글들을 읽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때, 아, 이 공동체가 더 의미 있고 내가 살 만한 의미 있는 행동을 지금 좀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분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은지 여기서 만나는 이야기 중에 찾으실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이걸 내가 혼자 아는 것보다는 어, 이야기가 더 좋은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또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또 생각해 보면서 나의 내적 정체성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또 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진은영 작가님의 책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책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밤들에 읽은 책들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어제는 사실 이 책을 읽을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만났던 장면 중 한 구절이 너무 다시 읽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이야기한 그 파트에서 나온 페이지였어요. 시지프 신화 자체가 계속 그 시지프가 계속 그 무거운 돌을 언덕으로 굴려 올리는 그 고행을 계속 영원토록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이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될 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 돌을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태도가 지금 삶을 사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허망한 부조리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붙잡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 책을 다시 펼쳤는데, 그렇게 펼친 페이지 이후에 제가, 덕분에 또 너무 멋진 문장을 이어서 만났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선 제가, 이 까미의 시지프 신화 이야기를 이 저자가 소개한 페이지에서 특히 좀 다시 읽고 싶었던 문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까미에 따르면 비극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자각하고 응수해야 할 운명이다. 멸시로 응수하여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무겁지만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아무리 해도 끝장을 볼 수 없을 고뇌를 향해 다시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강하다. 까미는 무언가 시도할 때 성공할 거라는 희망의 환상을 제거하라고 말한다.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것이 확실한 순간에도 돌을 밀어 올려라. 인간의 행위가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런 주장은 무모해 보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패해도 계속 시도하라는 식의 철학은 얼마나 가혹한가? 그러나 실존주의는 미래에 대해 기대를 걸 것이 없는 부조리의 세계 속에서 희망 없는 자들 옆을 지키려면 미래를 계산하는 영리함 대신 실패를 감수하는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철학이다. 시지프 신화는 파리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까미가 전쟁통에 피난지에서 쓰고 완성한 책이다. 미리 원고를 본 동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나 정작 출판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나치의 파리 점령으로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책을 탈고한 뒤 시지프의 용기를 발휘해 제일 먼저 한 일은 항독 지하 운동이었다. 또한 까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가 34살의 결핵과 영양실조로 죽은 여성 철학자 시몬 베유의 미발표 작품을 출판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다. 그에게는 시몬 베유가 시지프였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싸우든 그 꿈을 이루는 일은 어렵다. 조금 전진한 기분이었는데 도로 제자리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인간은 실패하려고 태어난 훼손된 피조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까미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대신 위대한 용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이들은 승리하는 이들이 아니라 진실과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패배할지도 모를 싸움을 시작하는 이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리하게 미래를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실패를 감수하는 사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철학이 실존주의라는 이 저자의 해석이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뜨끈하게 와닿았었고
까미가 이 시지프 신화를 그냥 지적이고 고고한 상황에서 우아하게 이 책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상상을 했었는데, 음, 파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전쟁통에서 피난지에서 쓰고 완성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글이 종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종이 출판이 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독일의 저항 운동을 하면서 지하 운동을 열성적으로 했다는 사실도 참 인상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출판하는 일에 열성을 가진 건 자신의 미발표된 작품이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가 결핵과 영양실조로 죽은 여성 철학자 시몬 베유의 저술을 출판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게 너무너무 암과 또 지식과 실천을 정말 이어갔던 지식인이구나. 멋진 운동가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전개한 이 시지프 신화를 읽을 때 마음이 정말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 무거운 돌을 계속 굴러 내려가도 다시 또 들어 올리는 그 무게가 그저 허무적으로만 다가왔었는데 좀 다른 감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시몬 베유가 시지프였다. 이런 진은영 작가님의 해석이 저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 이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무엇을 꿈꾸며 싸우든 그 꿈을 이루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하게 계속 폭력적으로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어, 나처럼 하찮은 작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심정에도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고유한 삶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과 함께 하기 위해서 패배할지도 모를 싸움을 계속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탄하는 이야기로 또 삶을 살고 싶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죠. 근데 정말 고맙게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몬 베유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인간을 운명의 중력에서 뜯어내 영원으로 들어 올리는 것. 시몬 베유의 사랑. 이런 챕터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을 수 없었고요. 이어서 읽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몬 베유는 본인의 집에 겨울에도 난방을 일부러 틀지 않았대요. 그리고 굶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소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행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양실조랑 결핵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 그러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죠. 3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럴 때까지 50편에 달하는 에세이를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짧은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일부러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지 않는 검소한 그런 심지어 게이하기까지 해보이는, 패션으로 생활을 했고, 그런 이유는 어쨌든 자신이 이제, 돕고자 하는 가난하고 좀 불쌍한 노동자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데, 그 공감 능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글은 그저 따뜻하고 감상적이지 않았다고 해요. 순수하게 그냥 그저 낙관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글이 더 힘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삶과 역사는 고통스러운 빈자리들, 즉 보상 없는 희생들로 끝없이 이어지지만 그 끝없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응시하면 우리는 뜯겨나와 영원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사랑은 보잘것없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싶어도 세계의 난폭함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유는 부재하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죽은 이들에게 대한 경외심,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 뭐든지 하기는 인간의 운명의 중력에서 뜯어내어 영원 속으로 들어올리는 사랑이다.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상상 없이 미래의 보상을 구하지 않고 전투에서 목숨을 거는 병사와 같다. 사랑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에 대한 상상 없이 미래에 대한 보상을 구하지 않고 전투에서 목숨을 거는 병사와 같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어제 못 봤던 영화 서울의 봄을 오전에 수린과 함께 봤어요. 그 개탄스러운 마음이, 그 사태가 이미 역사적으로 반복된 과오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게 너무 믿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과거의 일을 좀 더 직시하고 싶어서 서울의 봄을 봤는데, 거기에 딱 이런 멋진 병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인물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어쩌면 패배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그 전투에 목숨을 걸 수 있나? 그 보상이 전혀 오지 않을 수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마침 시몬 베유도 그런 글을 남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은 무차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 계급, 성별, 재능 등 개인적 표식을 지워버린 채로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요. 인류에게 공통적 처참함을 만들어내는 몰개성적인 힘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몰개성적인 사랑뿐이라는 뜻이다. 이런 문장을 펼쳐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처참함을 만들어낸 며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 그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런 횡포를 벌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하루하루 풍전등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몰개성적인 힘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게 몰개성적인 사랑뿐일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어서 읽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즉, 당신의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일일 뿐이다. 우리는 그 물음을 통해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 끔찍한 불행과 만나 천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인류에게 공통적인 처참함을 만들어내는 몰개성적인 힘의 폭력,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떤 걸로 고통을 받고 계신가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그 해석이, 참, 정말 이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기꺼이 같이 느끼고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실천했구나. 그 사랑의 어떤 관심이나 동참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을 보상이 있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서 근거로 나와요. 자신도 언제든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보편적 순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한 이를 비난하거나 사물처럼 무시하게 된다. 현실에서의 순환은 평범한 이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정확한 인식만이 약자에 대한 경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폭력적인 행태를 벌이는 그런 이들의 기저에는 그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편적 순환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그냥 쉽게 집단화하거나 대상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의식이 없고 그것에 대한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동진 작가이자 이동진 평론가의 파이아키아 유튜브에서 교양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영상을 좀 한 편 봤었어요. 제가 카드 띄워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자신의 경험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사람은 사실 자기의 경험만으로 살아갔을 때는 너무 무지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역사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상식적인 선에서의 좀 존재로서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무지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좀 짓는 악도 있다고 이제 우리는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몬 베유도, 그리고 그 시몬 베유를 읽은 이 진은영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사람을 집합체 단위로나 불행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인 사회 계급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런 폭력적인 행태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 수전 손택도 이제 시몬 베유에 대해서 짧은 글을 남겼었다고 해요. 괴벽에 가까운 금욕을 보이며 행복과 보상을 경멸한 베유가 행복 추구와 낙관주의로 채워진 미국인의 영혼을 뚫고 침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녀는 결론 짓는다. 우리가 그처럼 가차없는 기인들을 읽는 것은 그들이 본보기로 보여준 진지함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명백한 의지 때문이다. 삶뿐만 아니라 진지함도 사랑하는 한 우리는 그런 생에 감동받으며 희열을 느낀다. 그런 생에 경의를 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수수께끼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승리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보상이 없이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채우는 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원하고 또 찾고 그런 이들의 이야기에 감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가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끊임없이 몰 개성적인 폭력만큼이나 몰 개성적인 사랑의 희생 또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몬 베유의 균형 잡히고 냉철하지만 또 그 마음 깊이 다정한 시선으로 시작된 그녀의 철학이 정말 정말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착하게 삽시다.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좀 더 다잡을 수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좀 세상을, 지금 상황을 또 바라봐야 할지도 제 안에 좀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진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라는 책이에요.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여기에 이제 이 저자의 본문 발췌가 나오는데, 길을 잃었다. 아픈 다리 달래며 동행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르다. 이미 지나온 길을 돌아가지도 못한다. 갈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나 도움을 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펼쳐본다. 긴 여정을 함께했던 지도를 들여다보며 지난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이것은 문명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웠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남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책들에 기대어 나름의 행로를 걸었던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었었는데 오늘 또 생각이 나서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구매한 거는 한 5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많은 위로를 얻으면서 또 도전을 얻으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또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SNS로 이제 소식을 보고 하다가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토론회에서 이야기하신 그 문장을 좀 들었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온 국민이 익사하지 않고 건너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 어떻게 이룩한 민주 시대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일을 벌리지 않아도, 대통령이 이런 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도,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태롭고, 젊은 청년들은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기를 겪고 있고, 정말 자영업자들도 부채 때문에 사업을 접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시기에 그냥 가만히 냅둬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해도 어려운 이 시기에 그저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온 국민과 경제와 그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어, 리더를 우리가 뽑아서 그런 사람의 이제 횡포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절망적이고 정말 수면에 이렇게 간당간당 물에 빠져서 물이 계속 코 속으로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기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자신의 이제 밥줄이 끊길까봐, 자기 입지가 약해질까봐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개탄스러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감정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읽고, 이야기하고, 더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더 건설적으로 돌아봐야 할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더 인지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기에 굉장히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었고, 이 책을 좀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좀 다시 많이 읽어보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은 아직 저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읽었던 구절은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리영희 선생님의 책을 읽었던 유시민 작가의 그 글을 다시 읽었어요.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정치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시민으로서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분명하게 찾아내고 용기 내어서
또 귀찮아도 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 구지의 마음이 너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전환시대의 논리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좀 더 이야기했던 책인데, 이 본인이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리영희 선생님이 한 5부, 전환시대의 논리 제5부에 실린 기자 풍토 종횡기라는 수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전문 말고 조금 일부를 읽어볼게요. 기자는 수습 또는 견습이라는 미완성의 자격으로서도 출입처에 나가면 위로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은행 총재로부터 아래로는 국장, 부장, 과장들과 동격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들이 취재 대상의 하부층과 접촉하는 기회는 오히려 드물다. 장관이나 정치인이나 사장, 총재들과 팔짱을 끼고 청운각이니 옥류장이니 조선호텔 무슨 라운지니 하면서 기생을 옆에 끼고 흥청댈 때 그 기자는 일금 18,000원 또는 고작해서 일금 32,000원이 적힌 사내 사령장을 그날 아침 사장에게서 받을 때의 울상을 잊고 만다. 점심은 대통령 초대의 주식, 그것이 끝나면 은행 총재의 벤츠차에 같이 타고 무슨 각의 기생 파티에서 최신 유행의 트로트 춤을 자랑하고 이튿날 아침은 총리니 국회의장의 자네만 오게 라는 전화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참석하는 꿈이 남아있다. 이런 기회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출입처에 나간다는 기자에게는 반드시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거나 되먹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기자도 얼마쯤 혼탁한 물에서 헤엄치다 보면 의식이 달라진다. 면역이 된다. 여러 해가 걸리는 것이 아니다. 어제 수습기자로서 선배 기자들의 무력과 타락과 민중에 대한 배반을 소리 높이 규탄하던 사람이 내일은 벌써 골프는 결코 사치가 아니야. 건전한 국민 오락이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은 지배계급의 그것으로서의 동화 과정을 걷는다. 어제의 부르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탓하지 않아도 좋다. 문제는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된 그의 머리에서 기획되는 특집 기사가 매니큐어의 예술이니 바캉스를 즐기는 법 따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다가 논설위원이 되거나 평론의 한 편이라도 쓸 때면 학생의 본부는 공부만 하는 것, 현실은 정부에게 맡기기를 따위가 아무 저항감 없이 나오게 된다. 서울의 종합병원의 환자가 레지던트 파업으로 하루 이틀 치료를 못 받는 것에 격분하는 기자는 이 나라의 1342개 면이 의사 없는 무의촌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많은 농촌에서 일생 동안 의술이라는 현대문화의 혜택을 거부당한 채 죽어가는 백성이 왜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사회의 체제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리 없다. 모든 것이 가진 자의 취미와 입장에서 취재되고 기사화된다. 지배하는 자의 이해와 취미에서 신문은 꾸며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자와 지배하는 자는 대형각의 은밀한 방에서 나오면서 이 기자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린다. 역시 이완용 기자가 최고야. 홍경래 기자는 통 말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회심의 웃음을 짓는다. 국민의 소시민화, 백성의 우민화, 대중의 오도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비난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부인할 용기를 가진 기자가 몇 사람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이 글을 가슴에 새겨야 할 사람이 어디 기자뿐일까?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으로 통하는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온 사회가 물씬 숭배의 광풍에 휩쓸려 들어간 지금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겨야 할 말이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의 해석을 이제 한마디 남겨서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맞아요. 정말 이거를 읽고서 역시 기자들이 문제라고 읽을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가 가장 좋은 덕담으로 통하는 이 사회. 이거 썼을 때는 한참 전인데도 이 책이 나온 거는 1세가 2009년도 발행됐으니까 거진 15년?
15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사람답게 살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직시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리영희 선생의 글을 읽을 때마다 유시민 작가가 느끼게 되는 마음속에 새겨 나오는 질문들을 이제 적은 글로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또 저는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이 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식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리영희 선생은 말한다. 진실, 진리, 끝없는 성찰, 그리고 인식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신념과 지주.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 지식인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 산다. 선생의 글을 다시 읽으니 선생이 내게 묻는다. 너는 지식인이냐?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너는 권력과 자본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 사람이었느냐? 관료화한 정당과 정부 안에서 국회의원,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비판적 지성을 상실했던 적은 없었느냐? 성찰을 게을리하면서 주어진 환경을 핑계 삼아 진실을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았느냐? 너는 언제나 너의 인식을 바르게 하고 그 인식을 실천과 결부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느냐? 부끄럽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사상의 은사 앞에 서는 것이 정녕 이토록 두려운 일인가? 정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스스로 이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네 몫을 잘하고 있니? 라고 따져 묻기는 참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분분을 잘하는 시민들이, 또 자기의 자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식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만 잘 돌보기 시작해도 저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어려운 게 내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내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다스리고 내가 해야 될 인식과 내가 행동해야 될 실천 사이의 갭을 줄여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화살을 지금 대통령을 향해야 되는 게 맞고 정치인을 향해야겠지만,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저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글방을 모집을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그저 자신이 살아가려는 삶,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끌어올리고 직접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직접 창조해내자는 취지에서 글방을 시작하려고 한 건데, 더욱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이야기를 내가 직접 해나가야만 하는 국민으로서의, 또 자기의 입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더욱더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될 글쓰기 모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벌써 함께 하시겠다고 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신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참 이 황망하고 개탄스러운 시기에 여러분도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읽으시면서 또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지 좀 골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주변에 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신지 자신만의 이야기를 또 댓글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고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감정에 치우친 부분도 있었을 건데, 끝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정말 감동이고요. 네, 저도 또 멋진 이야기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